81장 장비의 별이 지다. 공명은 유비에게 황제의 자리에 오르기를 수차례 권했지만 유비가 번번이 거절하니 공명의 머릿속에 한 가지 계책이 떠올랐어요. 공명은 그날부터 자리에 드러누워 버렸어요. 공명이 아프다는 핑계로 나란 일을 돌보지 않자 유비는 다급해졌어요. 유비는 공명의 집으로 직접 찾아갔어요. 공명 선생께서는 대체 어디가 아픈 것이오? 공명이 기운 빠진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제 마음속에 걱정이 불처럼 타올라 아마도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공명의 말에 유비는 금세 울상이 되었어요. 걱정이라니, 공명 선생이 그토록 걱정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오? 어서 말해보시오. 유비의 말에 공명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어요. 대왕께서는 산속 초가집에서 한가롭게 살던 저를 불러내신 후 크든 작든 저의 말이라면 들어주지 않은 것이 없으니 마침내 총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모든 신하들은 대왕을 황제로 모시고 역적 조비를 물리쳐 역사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대왕께서는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으니 신하들이 대왕을 원망하며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어찌 제가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유비는 공명의 두 손을 부여잡고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내가 황제에 오르기를 거절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욕할까 걱정돼서 그러한 것이오. 공명이 대꾸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욕할 때에는 그것이 세상 이치에 맞지 않을 때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왕께서 황제의 자리에 오르시는 것은 한치의 어긋남도 없거늘 누가 욕을 하겠습니까? 공명이 힘겹게 말을 마치고는 거친 숨을 내쉬며 눈을 감자 유비는 얼른 공명의 손을 부여잡았어요. 알겠소. 내 다 알았으니 어서 낳기나 하시오. 그대가 말끔이나 자리에서 일어난다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소. 그때였어요. 공명은 언제 아팠냐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자신의 뒤에 있던 병풍을 밀쳐냈어요. 병풍이 쓰러지자 병풍 뒤로 무릎을 꿇고 앉은 수많은 신하들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유비는 그제야 모든 일이 공명이 꾸민 일임을 알아챘어요. 공명은 유비가 다른 말을 하지 못하도록 신하들에게 명령했어요. 대왕께서 황제에 오를 것을 허락하셨다. 그대들은 서둘러 황제의 자리에 오르는 의식을 준비하라. 신하들은 유비에게 절을 올리며 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황제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221년 4월 조비가 황제가 된 지 6개월 만의 일이었어요. 유비는 화려한 잔치와 함께 총나라의 모든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며 황제가 되었어요. 황제가 된 유비가 첫 명령을 내리니 그것은 다음과 같았어요. 관우의 원수를 갚아야겠다. 나는 일찍이 관우와 의형제를 맺을 때 함께 살고 함께 죽기로 맹세했다. 송건이 사랑하는 내 동생을 죽였으니 송건을 죽이지 않으면 나는 옛 맹세를 지키지 못하게 된다. 모든 군사는 나를 따라 오나라를 칠 것이다. 유비가 두 눈을 부릅뜨고 군사들을 향해 명령을 내리니 유비의 두 눈은 송건에 대한 분노로 이글이글 타올랐어요.
그때였어요. 폐하, 그것은 안 됩니다. 조자룡이었어요. 조자룡이 이제 막 황제가 된 유비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송건을 무찌르는 것보다 조비를 없애는 것이 우선입니다. 역적 조비가 황제를 죽이고 황제의 자리를 차지한 것을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비를 공격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우리를 도울 것이지만 우리가 송건을 먼저 공격한다면 서로의 힘의 크기가 비슷해 쉽게 결판 나지 않을 것입니다. 유비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송건은 내 동생 관우를 죽인 놈이다. 나는 그 놈의 살을 씹어먹고 그의 가족을 모두 죽여도 한이 풀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나를 막지 마라. 조자룡은 답답했어요. 폐하, 조비를 없애는 것은 전하를 위하는 일이지만 송건을 없애는 것은 개인의 원수를 갚는 것일 뿐입니다. 부디 개인의 원수보다 전하를 소중히 여겨주십시오. 하지만 유비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동생 관우의 원수를 갚지 못하고 전하를 얻은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리지 마라. 나는 군사를 일으켜 송건을 죽일 것이다. 조비와 송건 둘 중 누구를 먼저 공격할 것인지 신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어요. 그렇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다투는 사이 아까운 시간만 빠르게 지나갔어요. 그 시각 낭중성에는 매일같이 남자의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지니 그는 바로 장비였어요. 형님, 이 동생을 두고 먼저 가다니 송건이 더러운 자식, 네 놈을 죽이고 나도 형님 따라 죽고 말 테다. 장비는 통곡하며 술 마시다 다시 울고 또다시 술을 들이켰어요. 안 그래도 사나웠던 장비는 술로 달랜 괴로움에 성격은 더욱 사나워져 부하들이 조금이라도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걷어차고 때리기 시작했어요. 안 그래도 답답하고 열받아 죽겠는데 네 놈들이 왜 내 성질을 건드리는 것이냐. 장비의 난폭함은 갈수록 심해졌고 장비에게 맞아 죽는 병사도 있었어요. 장비는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술을 마시며 훌쩍훌쩍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관우 형님, 나는 어쩌라고 먼저 가셨수. 이때 익주성에서 보낸 유비의 사신이 도착해 장비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한중왕께서 황제가 되셨습니다. 사신의 말에 장비는 깜짝 놀랐어요. 뭐? 형님이 황제가 되셨다고? 사신이 말을 이었어요. 조비가 황제 자리를 빼앗아 한나라 황실이 무너졌기에 한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황제가 되신 것입니다. 장비는 흐르던 눈물을 닦아내고 물었어요. 잘됐수. 그럼 이제 군사를 일으켜 관우 형님의 원수를 갚겠군. 그것이 신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오락가락해서 사신이 말끝을 흐리자 장비는 시뻘개진 얼굴로 불같이 화를 냈어요. 뭐? 신하들 따위가 우리 형제 사이를 어찌한다고. 안 되겠다. 내가 직접 형님을 만나 설득해야겠다. 그 길로 장비는 사신과 함께 유비가 있는 익주성으로 달려갔어요. 유비 앞에 선 장비가 다짜고짜 물었어요. 형님, 먼저 황제가 되신 것을 축하드리오. 그런데 어찌하여 관우 형님의 원수를 갚지 않고 머뭇거리쇼? 유비는 오랜만에 만난 장비의 두 손을 부여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동생, 나 역시 지금이라도 당장 군사를 휘몰아 쳐들어가고 싶지만 모든 신하들이 한 목소리로 말리고 있어 참고 있을 뿐이네. 장비가 발끈했어요. 신하들 따위가 우리의 맹세를 어찌 알겠수? 형님이 군사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내가 일으키겠수. 내가 죽을지언정 원수를 갚기 전까지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니 황제 폐하께서도 그렇게 하슈. 장비의 말이 협박처럼 들렸던 유비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동생, 어찌 그리 말하는가? 신하들이 말려도 나는 군사를 일으킬 것이네. 동생은 돌아가거든 낭중성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게. 나도 익주성의 군사를 일으킬 것이니 우리 함께 송건을 죽이세. 유비의 말에 장비의 표정이 누그러졌어요. 알겠수. 내 지금 당장 낭중으로 달려가 군사를 거느리고 오겠수. 장비는 말을 마치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유비는 돌아서는 장비를 향해 당부했어요. 동생, 평소 동생이 술을 마시면 부하들을 때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네. 아랫사람에게 원한을 사 좋을 것이 없으니 앞으로는 절대 때리지 말고 잘 다이르도록 하게. 유비의 당부에 장비는 멋쩍은지 뒤통수를 긁적였어요. 형님 걱정 마슈. 나 장비 앞으로는 절대 아랫사람을 때리지 않겠수. 그렇게 장비는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는 낭중성으로 떠났어요. 장비가 떠난 후 유비가 군사를 일으킬 준비를 하니 진밀이라는 신하가 찾아와 유비에게 말했어요. 폐하께서는 백성들을 보살펴야 하는 위치에 있거늘 작은 원한에 휩쓸려 군사를 일으키려 하니 참으로 걱정입니다. 부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하지만 유비는 단호했어요. 동생의 원수를 갚는 일도 백성을 보살피는 일만큼 중요하니 앞으로 다시는 그런 말을 꺼내지 말아라. 진밀 또한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는 신하로서 폐하의 앞날이 걱정되어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유비는 발끈했어요. 그만 닥치라고 하지 않았냐. 동생의 원수를 갚겠다는데 네 놈은 어찌하여 그것을 가볍다고 하느냐. 여봐라. 당장 이 놈을 끌어내 목을 쳐라. 진밀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는 죽어도 상관없지만 이제 막 황제가 되신 폐하의 앞날이 걱정입니다. 진밀은 병사들의 손에 끌려나가면서도 자신의 태도를 굽히지 않았어요. 이를 지켜보던 신하들이 유비에게 사정했어요. 진밀의 태도는 무례하지만 충성심에 절이하는 것입니다. 폐하께서 진밀을 죽이신다면 앞으로 누가 폐하께 충성을 바치겠습니까? 부디 그의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유비는 마지못해 명령을 거두었어요. 진밀을 감옥에 가두어라. 그를 죽일 것인지 말 건지는 내 원수를 갚고 나서 결정할 것이다. 유비가 진밀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공명은 진밀을 살리기 위해 유비에게 글을 써 올렸어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어요. 형제를 잃은 폐하의 슬픔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폐하, 그보다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천하의 불행은 조조에게서 시작되어 조조의 아들 조비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위나라를 쳐 쓰러뜨리십시오. 그러면 오나라는 저절로 항복할 것입니다. 폐하,
부디 진밀에 충성스러운 말을 귀담아 들어 이 나라의 앞날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비는 공명의 편지를 다 읽더니 바닥에 던지며 소리쳤어요. 내 결심은 변함이 없다. 송건을 죽일 것이다. 말을 마친 유비가 군사를 모으니 그 수는 자그마치 75만 명이나 되었어요. 장비는 송건에게 복수하겠다는 유비의 약속을 받아낸 후 쉬지 않고 말을 달려 낭중성에 도착했어요. 장비는 성에 들어서자마자 군사들을 향해 명령을 내렸어요. 앞으로 사흘 안에 흰 깃발과 흰 갑옷을 만들어라. 관우 형님의 죽음을 슬퍼하는 뜻으로 모두 흰 옷을 입고 오나라를 부수러 갈 것이다. 장비의 명령에 장비의 부하장수 범강과 장달이 하루 종일 흰 천을 구하러 뛰어다녔으나 군사들을 모두 입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다음 날 범강과 장달은 장비를 찾아가 애원했어요. 장군님, 흰 천이 부족하여 사흘 안에 흰 깃발과 흰 갑옷을 만들 수 없습니다. 부디 며칠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장비는 수염을 빳빳이 세우며 무섭게 소리쳤어요. 뭐?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송건의 목을 베지 못해 가슴에 한이 맺혔거늘 시간을 더 달라니 네 놈들이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여봐라, 이놈들을 기둥에 묶어라. 장비의 명령에 병사들이 달려와 범강과 장달의 몸을 나무 기둥에 묶으니 장비는 채찍을 들어 범강과 장달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범강과 장달의 몸에 검붉은 피가 흐르니 둘은 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렇게 각각 50대씩 매질을 했지만 장비의 화는 풀리지 않았어요. 사흘 안에 모두 만들어라. 그렇지 못하면 이 두 놈들을 죽일 것이다. 장비는 악을 쓰고는 발을 구르며 돌아갔어요. 매를 맞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범강과 장달은 두려움과 억울함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지금 가진 흰 천으로는 사흘 안에 흰 깃발과 흰 갑옷을 모두 만들 수 없네. 관우 장군이 죽은 후 장비는 매일 술만 퍼마시고 부하들을 때려 죽이니 이제 우리도 죽은 목숨과 마찬가지이네. 대체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은가? 범강이 울먹이자 장달이 매섭게 두 눈을 부라리며 대꾸했어요. 에이, 죽지 않으려면 죽이는 수밖에 없지. 범강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물었어요. 죽이다니 누굴 죽인단 말인가? 누구긴 누구겠어. 무식한 장비놈이지. 그게 무슨 소리인가? 우리가 어떻게 힘센 장비를 죽일 수 있단 말인가? 장비놈, 멀쩡한 정신일 때에는 불가능하겠지. 하지만 술에 취해 잠들었을 때에는 가능하지 않겠나. 장비놈이 오늘 저녁 술에 취해 잠든다는 보장도 없지 않은가. 그것은 하늘에 비는 수밖에. 우리가 살 팔자라면 오늘 밤 장비가 술에 취해 잠들 것이고 우리가 죽을 팔자라면 맨정신으로 잠들겠지.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마찬가지 아닌가. 범강은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입을 열었어요. 자네 말이 맞네. 우리가 살려면 장비를 죽이는 수밖에. 그럼 오늘 밤 장비를 죽이세. 그날 밤 장비는 다른 날과 다르게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들어 부하장수에게 물었어요. 내 가슴이 울렁거리고 살이 떨려 진정이 안 되니 대체 왜 이러는 것이냐?
부하장수가 대답했어요. 그것은 장군께서 형님의 죽음을 너무 슬퍼했기 때문입니다. 술이라도 한 잔 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히시지요. 장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술을 가져오라 명령했어요. 장비는 이내 술에 취해 잠이 들었어요. 이때 범간과 장달은 품속에 칼을 감추고 남몰래 장비의 숙소에 숨어들었어요. 두 사람은 숨소리를 죽이고 슬금슬금 발걸음을 옮겼어요. 절대 실수해서는 안 되네. 범간과 장달이 장비가 잠든 방으로 다가가니 이때 장비의 침실을 지키던 병사가 물었어요. 두 분께서는 이 깊은 밤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병사의 물음에 장달이 거짓말로 둘러댔어요. 장비 장군께 급히 의논드릴 말씀이 있어서 온 것이오. 병사는 별다른 의심 없이 두 사람을 장비의 침실 안으로 들여보내 주었어요. 범간과 장달은 장비가 누워있는 곳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장비는 깊은 잠에 빠졌는지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 있었어요. 두 사람은 칼을 머리 위로 치켜들고 장비의 얼굴을 노려보았어요. 그때였어요. 잠자는 줄 알았던 장비가 두 눈을 멀뚱멀뚱 뜨고 있었어요. 이제 죽었다. 두 사람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몸이 굳어져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였어요. 그것은 분명 장비의 코 고는 소리였어요. 알고 보니 장비는 눈을 뜨고 자는 버릇이 있었던 거예요. 범간과 장달은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장비의 가슴을 향해 칼을 내리꽂았어요. 죽어라 이놈. 잠이 든 채 가슴이 찔린 장비는 비명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버둥거리더니 이내에 죽어버렸어요. 이때 장비의 나이 55세, 참으로 어이없는 죽음이었어요. 훗날 사람들은 장비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시를 읊으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어요. 버릇없는 관리를 혼내주고 황건적을 소탕해 한나라를 도우니 그의 용맹함은 하늘을 뒤덮었고 그의 고함 소리는 물길을 거꾸로 돌렸다. 참된 의리로 어만을 풀어주니 종나라의 백성들이 편안했고 지혜로움으로 장압을 속였으니 한중 땅을 얻었다. 형님의 원수를 갚기도 전에 먼저 죽으니 참으로 슬프구나. 아, 낭중 땅의 가을 풀은 길기도 하여라. 범간과 장달은 죽은 장비의 목을 베어 부하 수십 명을 거느리고 오나라로 도망쳤어요. 다음 날 장비의 부하들은 모든 사실을 알고 범간과 장달을 추격했지만 그들은 끝내 잡히지 않았어요.